우리 대망의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법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고요. 아,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 역사서까지 좀 다루어야 되는데 좀 같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묶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토라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에 있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실 그 이유겠죠.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1절 보면 이제 해방에 대한 이야기,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탈출하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출애굽 1세대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출애굽지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시내반도 남쪽으로 가야 되는 길은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하고 정반대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광야 행군을 하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움직임이 멈춰. 거기서 스탑합니다. 어디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굉장히 긴 포션이에요. 성경이 있다가 가장 큰 시험에 드는 포션이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포션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읽으라고 넣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커다란 이제 포션이 그 사이에 있고 이제 거기서 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법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 1세대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지금 지향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게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정체성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는 분명히 독특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바로 그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쌍방간에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고대 시대에는 그 쌍방간의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항상 법이 들어가요. 계약이 들어갈 때 법이 들어가죠. 당연하죠. 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다른 관계의 관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떨려 나가는 것이고 법에 준수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민수기 11장 10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행군하잖아요. 이제 인구 계수하고 뭐 이제 성막 누가 들고 가고 뭐 하냐 뭐 이게 결정하고 이제 드디어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떠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해온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스탑된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사실 뭐 시내산 있고 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 1년 6개월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스탑하시라고 한 이후로부터 한 38년의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형을 받은 거예요? 그 늙어 죽는 형을 받은 겁니다. 늙어 죽는 사형 선고. 그래서 그렇게 다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스탑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뭐예요?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 자, 출애굽 2세대가 등장했으니까 그냥 보냅니까? 아니에요.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니까 바로 신명기 법이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작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 나라의 어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법을 잘 알고 그 몸에 체득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 엄청나게 이 토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션,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법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고 사회인가? 그 나라의 특히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알기 원하시면 헌법을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헌법, 우리나라의 규정이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그 정체성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독립성이죠, 하나.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건립한 정부. 우리 이제 다시는 어떤 나라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이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게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비민주적인 절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4.19 혁명으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 민주국가를 세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관 방향성은 뭐냐면 독립성하고 민주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일본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전쟁 저질러 가지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자기 나라적으로도 국민으로도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감당했으니까 일본의 어떤 국가, 현대 일본 국가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안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일본의 정책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 나라가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법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성경이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지향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법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법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그 흐름을 봤잖아요. 법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고 법이 어떠한 기능을 이제 내러티브 안에서 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과 그 광야 이야기 안에 이 녹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법만 따로 떼버리죠. 법을 따로 떼서 분류하고 이게 어느 시대 거고 어느 거고 어느 맥락에서 온 것이고 요거에 집중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에서 이 법이 어떠한 위치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법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 정언법, 어렵죠. 정언법. 그 다음에 조건법이에요. 이 정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언, 명제예요, 명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았듯이 이건 명제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뭐뭐 할 때, 뭐 그 사람이 뭐 침입을 하면 뭐 그 사람 이런 게 없죠. 그냥 명제입니다. 법이 무엇이고 국민이 무엇이고 주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딱딱딱
명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어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십계명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헌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헌법이 뭐예요? 헌법은 그 전체 법 정신, 법 철학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뭐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 헌법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헌법의 내용은 실제적인 법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이 뭐냐면 십계명은 전체 아주 그 장황한 그 전체적인 법에 헌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가지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십계명에는 총 2가지의 법이 있어요. 두 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의 유형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죠. 종교법이 있어요. 두 번째 법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요. 사회법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2가지의 축은 뭐냐면 하나는 종교법, 다른 하나는 사회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실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2가지 부류에 이 우리가 보게 될 이 법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조건법이에요. 조건법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어떤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닌 것이면 어떻게 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딱딱딱딱 붙어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조건법이죠. 그러니까 조건법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 그다음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 적용의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트라고 하는 그 학자는요 예전에 이제 법에 대한 어떤 이런 유형론적인 연구를 최초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헌법을 종교적이고 또 이스라엘의 아주 고유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이 조건법을 바로 이제 고대 근동의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함무라비 법전하고 이 성서의 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렇게 또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뭔가 좀 그렇게 막 칼 자르듯이 그렇게 막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정헌법을 헌법과 비교를 해보고 조건법을 세부적인 법조항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큰 틀에서 유형적으로 분류를 하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